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술 시간입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야의 검수완박 입법 전쟁이 극적으로 이제 막을 내린 일단락된 그런 모양새인데 박병수 국회의장이 이제 묘수가 일단은 통했다는 그 해석입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수용한 배경부터 먼저 차례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훈 위원장님. 일단은 박병석 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특수부를 좀 개수를 좀 줄이거나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쉬운 중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 민주당보다 먼저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네. 박병석 의장님의 스타일은 뭔가 중재를 하는 그런 역할을, 지론을 계속 가졌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역할을 하셨다. 원래는 해외 순방이 있었는데 이 갈등이 극한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재안을 제시하셨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00% 사실 만족할 수는 없지만은 국민의힘이 그래도 먼저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더 이상의 검수완박, 검찰의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다른 민생 입법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것 때문에 수용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또 국민의힘이 이렇게 수용한 만큼 이제는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코로나19 소상공인 보상, 손실보상도 남아있는 만큼 민주당에서도 꽤 실익이 있는 중재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아마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청 어려웠을 거. 그러니까 우리 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쪽에서 말씀인가요?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중재안도 없이 통과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국민들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이거라도 받아들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검수완박법과 관련돼서 반대를 할 수 있는 실제 제도적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실제로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네. 그 소위 말하는 꼼수 바꿔치기로 탈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소속, 실제로는 민주당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을 사보임을 하거나, 말하자면은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꼼수들을 막 써가면서 안건조정위를 패싱하고 결국에 법사위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만약에 이거를 의결을 해버리게 되면 그마저도 정말 최악의 법이 통과될 수가 있다는 그 우려 때문에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그래도 받아들인 상태에서 우리가 일단 입법 저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마 이런 고육지책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많이 됩니다만은 그 와중에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6개 범죄 중에 그래도 2개의 범죄, 특히 검찰이 수사력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 부정부패라든지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남아있고 무엇보다도 그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네. 또 부족한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좀 보완을 해가면서 가겠다라고 천명을 했던 만큼 아마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였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민주당 중재안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관련 질문을 드릴게요. 민주당 측면에서는 일관되게 그동안 이제 주장을 해왔던 직접 수사권과 이제 기소권을 이제 분리를 했고, 물론 이제 한시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까지는 직접 수사권을 이제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원래 이제 6대 범죄에서 3개는 남겨달라고 했는데 2개 축소까지도 양보를 한 거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부패와 경제사범에 대한 해석이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공직자와 그 다른 뭐 수사도 이쪽으로 또 그 이관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중재안 두 분 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재안 일단은 일부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일 수도 있고 검수완박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덜 만족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20년 정도 그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논의되었던 일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물꼬를 트려고 했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다가 이제서야 통과가 됐는데 물론 100% 원안대로 되면은 저는 굉장히 만족할 것 같지만 한 80%의 만족으로 끝내는 것도 우리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일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하나씩 해결되고 있는데 이 정도 온 것도 굉장히 저는 소기의 성과라고 보고 80% 만족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물론 이것을 추진했던 김영민 의원이라던가 박주민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님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네. 그런 면에서 성과가 없진 않다. 저는 만족스러운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당연히 대단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애초에 사실은 이제 작년 이제 1년 4개월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으면서 그나마도 이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남겨놨던 근데 그것도 사실은 현장에 가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많았거든요. 이제 네. 6대 범죄 이외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말 그대로 피해자들이 두 번째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기회들 그러니까 경찰에서 맡겼을 때 검찰에 가서 또다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경찰에서 올라온 수사를 보완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들 자체가 박탈돼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수사 적체도 굉장히 심하고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어떤 하소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졌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도 지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벽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그거를 사실 검수완박을 더 진행시킨다 그러면 더 악화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들이 했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검찰들이 했던 수사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월성원전 경제성 조장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다음에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관련된 사건, 윤미향 의원 횡령금 관련된 사건, 이 후원금 횡령 사건, 네. 그다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정말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수사들을 검찰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검수완박법에 따르면 이런 거 전부 다 경찰로 이관해야 된다고 하는데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나 수사 보완도 요청하지 못하는 검찰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고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물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중요한 수사권마저도 이제 경찰한테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중재안에 대해서는 만족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산업 블랙리스트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두 개의 범죄, 그러니까 부정부패나 경제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당장 경찰한테 이관이 안 돼서 수사가 마무리는 잘 되겠지만은 시간이 좀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있는 모든 수사권도 다 경찰한테 이관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한테 수사권을 단 하나도 남겨놓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중간에라도 이 법을 철회하거나 내지는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에 빚은 법사위 안건 조정이 구성 대신에 법사위 심사를 거친 뒤에 다음 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데요. 지금까지 과정 평가와 함께 국회에서 남은 변수를 한번 짚어본다면요, 김재석 의원님. 이제는 여야가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뭔가 장애가 생기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이 발효가 되었을 때,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심각하게 훼손을 했다, 이런 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사상에도 우리가 통정 매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짜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거는 무효로 하거나 아니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것은 위장 탈당임에도 불구하고 탈당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일반 민사상에서도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그냥 버젓이 해버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아마 국민들한테는 굉장한 실망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재안이 나와서 이 법안은 중재안대로 통과가 되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보여줬던 민주당의 만행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한테 대단히 큰 실망으로 가져갈 것이고 국회에 대한 불신을 더 가중시키는데 또 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서류상으로 위법은 아니지만 국회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뭐 또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민영배 의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 아쉬운 면이 있죠. 민영배 의원이 이렇게 탈당을 하시고 법사위에 그 비교섭 단체 몫으로 들어간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우리 비례정당, 위성정당에 대해서 계속 사과를 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비슷한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때 비례위성정당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그것처럼 아마 좀 꼼수라고 할 수 있으면 꼼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애초에 검찰, 과거에 우리가 검사가 어떻게 생겼냐 보면요. 프랑스 대혁명 때 판사가 기소도 하고 판결도 했어요. 그렇게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검사가 생기고 검사에게 기소권을 떼주고 수사권을 떼줬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떼줘서 경찰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다, 어떤 부분에서 피해를 받는다 명확하게 물어보면은 수사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검찰이 수사하면 수사가 잘 되고 경찰이 하면 수사가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런 면에서 민영배 의원이 굉장히 절박했던 측면이 있다. 검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은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쉬운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기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 그 경찰의 수사력에 대해서 불신한 적이 저희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경찰이 잘하는 수사가 있습니다.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그 수사력과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경찰이 원래 잘 해왔고 실제로 작년에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 검찰이 실제로 잘하는 수사들이 있습니다. 경제범죄라든지 아까 뭐 부정부패라든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요. 지난해에 그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었는데 당시 조국 전 장관 역시도 이런 검찰들이 잘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들한테 맡겨놓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게 제 얘기만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왜 이렇게 많이 수사권을 경찰한테 이관을 하냐 했을 때 남아있는 6개는 그래도 검찰이 잘한다라고 민주당에서 인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의힘이 경찰의 수사력을 못 믿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경찰이 잘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존중을 하고, 다만 제가 아마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검찰이랑 경찰은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경찰이 훨씬 이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 구조적 취약성이 있거든요. 임명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정책 외압을 받아서 수사를 못하게 되고 옷을 벗고 나가게 되는 경우에 검찰보다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수사는 검찰들이 훨씬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훈련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이 검수 완박을 밀어붙이는데 좋은 명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검경 수사에 대한 거는 뭐 능력과 뭐 이런 거에 대한 건 오늘 그 주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를 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찰 상황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여야가 이제 의장의 중재안을 이제 수용을 했지만 검찰 안에서 이제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재차 사의를 표명을 했고 또 전국의 고검장 6명이 총사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줄사퇴가 또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이 검찰의 줄사퇴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고검장을 비롯해서 차장 검사도 아마 사퇴를 하죠. 사퇴를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이분들은 어차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보다 기수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사퇴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지금 역대 최초로 검찰 출신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검찰총장이 기수가 낮은 후배들이 임명됐을 때 사퇴를 했잖아요.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이분들은 어차피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고 이분들 나간다고 해서 큰 이변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분들도 정관예우를 받으면서 1년에 10억, 20억씩 이렇게 고문으로 가던가 뭐 대형 로펌에서 일할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종의 그냥 시위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반발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검찰 정상화를 미진하게 해야 되나라는 의문점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저 사퇴한다고 바로 취지가 안 됩니다. 정관예우가 그렇게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좀 뭐 시간을 두고 나서 취업을 할 거서 그때 뭐 10억, 20억 이런 얘기는 너무 과도한 얘기고 이게 유례 없이 이렇게 고검장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그러니까 중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나마도 조금 나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검찰이 가지는 수사권들을 모두 박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뭐 물론 이제 법조계 내 특히 이제 검찰 내에는 기수가 낮은 사람이 고위직으로 올라갔을 때 그 기수가 높으신 분들이 뭐 관행적으로 사퇴를 하고 사임을 하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런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 한동훈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또 검찰에까지 적용될 필요도 없어요. 검찰 내부의 이제 문제인 것이지 법무부는 검찰은 좀 다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사퇴를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 자체가 가지는 불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미칠 수 있는 악영향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공무원의 양심상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 사이에도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서 검수완박 그 중재권에 관련 대통령 의중도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OX 질문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엔 김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할 것이다 하면 O, 반려할 것이다, 또다시 반려할 것이다 하면 X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X, O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박영훈 위원장님, X를 들어주셨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어쨌든 검찰의 총장이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을 좀 대통령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 만큼 검수완박에 대한 동의는 기본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방금 김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 양심상 사퇴한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볼 때는 그냥 기득권 지키기의 일환으로 사퇴를 하는 거고 과거에 어떤 공무원 조직이 해체됐을 때 만약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했을 때 해경 사람들이 뭐 반발을 해서 무슨 시위를 하고 사퇴를 했나요? 그 측면과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김호수 총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은 김호수 총장은 기본적으로 검수완박의 취지에 동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의중을 드리고 얼마 전에도 사의를 표명하고 네. 반려된 사례가 있는데 임기를 다 채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O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럼요. 이제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인데 여기서 또 반려를 하게 되면 뭐 모양이 굉장히 이상해지겠죠.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고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래도 친여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검수완박 뭐 내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가장 일선에서 법안 초안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 김호수 총장이고 심지어 감사원의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부단히 노력을 했었지만은 결국 좌절이 됐거든요. 당시 이제 감사원장인 최재형 원장이 반대를 했던 까닭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누가 뭐래도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과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기득권 지키기라고 매도하기에는 김호수 총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검찰 수사권, 경찰 수사권에 대한 철학이 문재인 대통령과 대단히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고 사퇴를 하는 것이면 민주당에서는 이걸 귀닫고 안 들을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리할 것이다 네. O인 거죠? 그럼요. 예. 네. 네, 또 인수위는 앞서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새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박영훈 위원장님 들어보겠습니다. 새 정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죠. 박병석 의장님께서 좋은 중재안도 이렇게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국무회의 때 의결을 하면은 다음 정권에서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중재안을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들인 만큼 저는 이게 무조건적으로 국무회의 의결까지 간다고 봅니다. 네. 그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대통령과 충분히 뭐 합의가 되어 있다 이제 이런 그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수위가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을 것 같고 또 인수위는 인수위대로 국회의 협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지방선거 이야기로 이제 그 화제를 바꿔볼 텐데요. 초선의 김은혜 의원이 대선 후보, 그것도 2번 연속 출마했던 거물의 유승민 전 의원을 꺾고 경기지사 후보가 됐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이번 이제 오늘 탈락을 하고 난 후에 여기가 멈출 곳, 새로운 길 찾겠다
정계 은퇴를 좀 시사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윤심 마케팅이 이제 적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결과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그 김재섭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정계 은퇴를 사실 이제 시사를 하신 건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경기도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기도가 국민의힘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좀 험지가 됐고 중도 확장성이라는 면에 있어서 사실 많은 지지자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불려 나온 모양이 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낙선을 아무래도 하시다 보니까 경선 탈락을 하시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 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보게 되니까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은혜 후보가 예를 들면은 유승민 전 의원에게 쏠려있던 민심을 얼만큼 확보할지가 이제 앞으로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은혜 의원 역시 굉장히 인정받는 정치인이고 또 신인 정치인이면서도 또 관록과 어떤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김은혜 의원 말대로 사실은 민주당에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김은혜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자객 출마예요. 자객 출마고 우리 당을 예시로 들면은 뭐 송영길 대표를 저지하기 위해서 다른 분을 이렇게 보내서 출마해서 경선에서 이기는 경우인데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우리 홍준표 대표와 윤석열 당선인의 경선 때처럼 그런 급격한 차이를 보여줬는데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문제가 남아있죠. 또 당이 얼마나 민심과 괴리가 있는지도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김은혜 의원이 이렇게 후보가 된 것은 국민의힘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봐요. 국민의힘이 정말 변화 가능성이 있다면 유승민 후보가 여론조사는 더 상당히 높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 측면으로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유승민 후보는 굉장히 아쉬운 후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대로 정치를 그만두실 분은 아니고 좀 다른 역할로 국민의힘에 그리고 경기도에 기여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은혜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된 게 어떻습니까? 유승민 후보는 굉장히 파괴력이 나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김은혜 후보는 확장력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강성적인 목소리, 또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중도 확산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갑다는 입장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박영훈 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략공천위원으로서 상당히 바쁘시죠? 네. 민주당 상황 지켜보면은 이 당 비대위가 전략공천위의 송영길 그리고 박주민 서울시장 공천 배제 결정을 철회하고 추가 출마자를 찾아서 100% 국민 경선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 입김이 좀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도 있고 또 이런 회군의 가장 핵심적인 배경이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상임 고문이시죠. 이번에 입김이 들어갔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전략공천위원회에서 뭐 치열한 토론이 있었죠. 어떤 분들은 찬성하고 어떤 분들은 반대하고 네. 저 같은 분들은 반대했는데 결국에 그런 안건이 올라갔을 때 비대위에서도 이틀간의 큰 토론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입김이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저도 전화 받은 바도 없고 네. 다른 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안에서의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다른 후보 지금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박주민 후보 그리고 송영길 후보, 김진애 후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 새로운 후보가 나오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아쉽긴 한데 뭐 혹시 모르니 또 신선한 분들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경선을 한다면 굉장히 저는 환영입니다. 뭐 그렇다면 뭐 새로운 얼굴에 대한 뭐 정보는 따로 없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나 박영선 전 장관의 접촉 중인 새로운 인물이 뭐 또 누가 있다고 발표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뭐 당무상의 비밀은 사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결과를 지켜보시죠. 접촉 중인 인물이 있긴 있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또 누가 확정이 될지 아무튼 또 지켜볼 사안인데 아직 그 확정 날짜가 나오진 않았죠? 네네. 서울시장 선거는 아직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청년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충돌과 대치가 일단락된 검수완박 정국 그리고 6.1 지방선거 공천 논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